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9-1 고대에서 고려시대의 한국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작품은 총 3개예요. 그래서 각각의 작품을 너무 길게 수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모의고사 같은 곳에도 자주 언급되는 청산별곡은 조금 더 깊게 보고 주몽신화와 송인 같은 경우는 좀 기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심 내용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 보면은 창작 의도, 구절의 의미, 영웅 이야기의 구조를 묻는 문제, 이것은 주몽신화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화를 왜 썼냐,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시어의 의미나 화자의 태도와 처지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청산별곡과 송인 둘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송인 같은 경우는 제목이 보낼 송자의 사람임이에요. 그 말은 사람을 보내면서 슬픈 마음을 느끼는,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는 그런 화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전승 과정에 대해 묻는 문제. 여기서 전승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주몽신화는 지금 우리는 책에 써 있는 걸 글로 읽고 공부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전승이 되었을까? 일 수도 있고요. 물론 글로 써서 전승이 되긴 힘들었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산별곡이나 송인과 같은 작품들이 어떤 갈래별로 특징이 있어요. 청산별곡은 고려가요, 송인은 한시인데 한시는 아주 옛날에 을지문덕 장군 시절부터 고구려 때죠. 그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시간 창작된 그런 갈래인데 그 중에서도 송인은 고려시대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시대와 갈래가 다른 이런 문학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청산별곡이 송인에게 또는 송인이 후대에 나올 문학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몽신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부분에서는요, 자, 나는 하백의 딸 유화인데 라고 하면서 이 나라는 인물은 바로 주몽의 엄마예요.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는 해모수, 이름 멋있죠, 해모수. 자, 나는 물의 딸, 아니 물의 딸이 아니죠, 물의 신의 딸. 그 다음에 내 남편은 하늘의 신, 천재라는 게 하늘의 황제예요. 하늘의 신의 아들인데 이제 내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고요. 이 유화가 뒤에 주몽을 낳는데 주몽을 낳은 유화도 신의 딸이고 아빠인 해모수도 신의 아들이니까 주몽은 신의 자손이네요. 이런 것을 천손강림이라고 해요. 천손은 하늘의 손자, 강림은 신의, 아니죠,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옴이라는 뜻이라서 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 또는 신의 자손에 해당하는 존재였고, 그러니 고구려는 아주 대단한 나라야, 고구려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해, 이런 어떤 백성들의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게 바로 창작 의도입니다. 이 천손강림 화소에서부터가 바로 그런 거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순 있지만 이 서양에서도 이제 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뭐 실제로 신이 있냐 없냐는 당연히 모르니까 그보다는 어떤 사회 현상적으로 종교나 신에 대해 접근을 해본다면 이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좀 더 정당화하는데
이 신의 존재를,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아주 사소한 이유였겠죠. 그에 의해서 왕과 백성 또는 귀족과 서민이 갈라지게 됐는데,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모든 왕과 귀족이 반드시 훌륭하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좀 볼품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이 어쨌든 아빠가 왕이라는 이유로 왕자로서 어떤 대접을 받고 뒤에 왕이 돼요. 근데 백성들 중에 아주 힘이 센 사람이 나와서는, 아니 내가 보기엔 왕은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제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그 왕이 내가 너보다 세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할 순 없으니까 어떤 걸 하냐, 왕의 권력이라는 건 신이 내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나에게 대드는 거는 신에게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나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권력을 좀 정당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이 주몽신화에서도 드러나요. 주몽은 신의 아들이니까 주몽의 후손들이 그 뒤로 왕이 되었을 거고, 이 후손들 또한 신의 자손이니 섬겨야 되고, 이 신의 자손이 세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부심이나 또는 애국심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좀 고취를 시키는, 그게 바로 이 주몽신화의 창작 의도예요. 자, 내려가서 보면은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요. 아주 비정상적이고 특이하죠. 사람은 원래 알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왕이 그것을 버렸는데 개, 돼지는 먹지 않고 새와 짐승들은 덮어주었대요. 알이 추울까봐. 여기서 영웅의 일대기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영웅의 일대기라는 건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은 비범한 출생을 해요. 그 전에, 비범한 출생 전에 고귀한 혈통. 주몽 같은 경우는 뭐 신의 손자니까 말할 것도 없이 고귀하죠. 고귀한 혈통을 가진 존재가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출생, 예를 들면 알의 형태로 태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주 특별한 태몽을 꾼 뒤에 갖게 되었다가 10달이 아니라 뭐 13달 만에 또는 뭐 20달, 20달 만에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출생이 특이해. 그리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어떤 뛰어난 능력, 비범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비범한 능력은요, 바로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외모나 어떤 그 풍채 같은 게 어린아이 치고는 아주 뛰어났다. 뭐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범한 능력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고귀하고 비범한 존재의 탄생은 항상 나쁜 놈들의 타겟이 되죠. 그래서 이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애는 대부분은 악인, 나쁜 놈들에 의해서 1차적인 시련을 겪어요. 1차 시련을 겪고, 그 뒤로 1차 시련을 극복할 때 바로 이 새와 짐승, 개와 돼지와 같은 이런 어떤 구출자 또는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요. 비범한 능력이 있더라도 아직은 약한 어린아이이거나, 또는 지금 주몽신화에서는 심지어 아이도 아니고 알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시련을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구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조력자라고도 합니다. 구출자의 도움을 받아. 자, 우선은 여기까지 봐두시고 이제 다음을 한번 보기로 할게요. 이후에 동물들이 안 건드리니까 알을 다시 유화부인에게 주고, 유화부인이 따뜻한 곳에 두니까 이윽고 알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자, 그 다음에 주몽의 아들들은 주몽의 재능을 따라가지 못했고 장자,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대소왕자는 이 주몽의 시기에서 죽여야 될 것 같다라고 해요. 구출자의 도움으로 겨우 태어났는데 피범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시 2차 시련, 왕과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드는 2차 시련을 겪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도망쳐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데 그때 어떤 엄수라고 하는 강을 만났어. 거기서 뒤에는 적이 쫓아오고 앞에는 엄수가 놓여 있으니 난처하잖아요. 그때 나는 천재의 아들 하백의 손자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도망치는데 적들이 쫓아오니 어찌할꼬 하니까 물고기랑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2차 시련을 또 이 어떤 구출자에 의해서 극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러고 나서 그냥 혼자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면 영웅소설이 아니야. 영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영웅이라는 건 이 시련을 겪은 뒤에 위업, 바로 위대한 업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 중에 운동을 잘하거나 덜어는 뭐 힘이 좀 세거나 뭐 누구랑 싸워서 이긴다더라 하는 식으로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가 영웅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능력을 남을 위해 쓴다 라고 하면 그건 영웅이지. 근데 능력이 뛰어나야 영웅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게 영웅인 거고, 주몽 같은 경우는 고구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운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홍길동전도 마찬가지고 박시전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뛰어나서 영웅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영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주몽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배를 불리기 위한 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 능력을 쓰지 않고요. 고구려를 세우면서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좀 뭐랄까요, 뭐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런 막 유민들 이런 사람들이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몽신화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서사의 전개도 단순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 영웅소설과의 이 영웅소설 구조와의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정 단계가 본문의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느냐, 이것을 잘 확인해 두셔야지 내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청산별곡 보도록 할게요. 청산별곡은 일단 갈래상으로 고려 가요라고도 하고 고려 소교라고도 하는데, 엄밀하게 따져서 고려 가요에는 뭐 경기체가 같은 그런 다른 작품들, 그러니까 다른 갈래도 포함이 돼서 엄밀하게 따지면 고려 소교가 맞아요. 그러나 고려 가요라고 해도 그다지 틀리게 취급하진 않아요. 자, 내용 보시면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요, 살얼이랐다도 똑같아요. 살얼이랑 똑같은 말이고, 청산에만 다르고 살얼이랐다 하면은 네모 친 게 똑같이 3번 나오고 동그라미 친 게 한 번 나왔죠. A, A, B, A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 어떤 그 작품의 정서를 전달하는 거 등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여기까지만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서 나는 열매 같은 거 먹으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만 느껴지죠. 그리고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 경우는 후렴구라고도 하고 여음구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여음구라고 나옵니다만 사실은 각 연이 끝나는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이런 구절은 보통 후렴구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자, 후렴구는 이제 우리 후렴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네, 그 개념에 가깝고 여음구는 동일하게 얄리얄리 여기를 가리키더라도 다른 의미로서 가리켜요. 뭐냐면은 화자의 정서적인 지향인 슬픔이나 비애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그냥 감흥과 율조를 일으키기 위해 붙은 구절, 이게 바로 여음구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하면은 가수들이 막 워우 막 이런 거 하죠. 근데 이거보단 잘 부르죠.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이게 지금 좀 경쾌한 느낌이 들어. 분명히 얄리얄리 이 부분. 그치만 화자의 감정은 이연에서 드러나는데 널라와 씨름한 나라는 말에서 씨름한이라는 게 씨름 많은 이라는 뜻이고 화자는 씨름이 많은 상태구나 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후렴구의 경쾌함과 화자의 정서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나아가서 청산이라는 곳은 화자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시름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까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청산의 의미, 그 다음에 후렴구나 여음구인 요 얄리얄리에 대한 얘기. 이게 내신에서 문제가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그 유형이 뭐냐면은 작품의 내용 전개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의미상으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의미와도 연관을 지어야 한다. 인 건데 이 얄리얄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건 청산별국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울어라 울어라가 명령형이 아닙니다. 옛날 말에서는 어라 같은 표현이 명령형으로 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는구나, 그러니까 감탄형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해서 새가 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화자가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물론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그 자체를 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새가 울고 있을 때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여기서 이러면 우는 거는 슬퍼서 우는 크라잉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새가 우는 것도 내가 우는 것도 슬퍼서 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시름이 많으니까 울고 싶을 수 있지만 새는 그냥 날아갈 뿐인데, 지저귀일 뿐인데 그걸 운다라고 표현하는 건 화자의 감정, 바로 슬픔을 이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으로서 객관적 상관물이 맞습니다. 여기 아니다라는 말은 틀린 선지예요. 네,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감정이입의 대상이나 감정을 심화시키는 대상 또는 뭐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 결국 쉽게 말하면 화자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대상으로 봐도 무방해요. 객관적 상관물은 그 정도로 알아두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던 새, 이제 다음 연이죠. 가던 새 본다 같은 경우는 가던 사례가, 갈던 사례가, 그리고 사례라는 게 논밭 보시면 이렇게 논밭이 이렇게 오르고 내려가고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죠. 옆에서 이렇게 단면을 생각해 보면 이때 높은 부분을 고랑이라 그러고 낮은 부분을 이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본대요. 왜 볼까요? 왜 보냐면은 이 시적 화자가 슬픈 이유부터가 뭐냐면 자신의 삶의 터전과 농토를 빼앗기고 떠돌이가 된 그런 유랑민일 경우에는 내가 갈던 밭을 보는 건 어떤 마음이야?
아, 저거 내 거였는데 하고 슬프겠지만 슬픔이 드러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앞에서 말했던 새, 그 새를, 날아가던 새를 본다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화자가 당시의 시대가 몽고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정권의 그 어떤 횡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던 지식인들은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뒤 그냥 산이나 강가에 숨어서 살기도 했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은자라고 하는데, 은자는 숨어 사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 은자인 시적 화자가 날아가는 새를 보며 뭐 현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자연스럽게 느낀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본다는 그냥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인칭의 경우, 아니 옛날 말에서는 2인칭 의문문으로 해석이 되었으므로 보았느냐, 그래서 가던 새 본다는 갈던 사례 보았느냐 또는 보느냐, 이런 말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화자의 과거 자신의 삶의 터전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또는 현실에 대한 한탄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 아래 가던 새라고 하면은, 물 아래는 속새이고 화자가 떠나온 곳이고 청산이나 바다와는 다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가 있는 곳을 보면서 과거에 대한 또는 자신이 있었던 곳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데, 그 새가 있는 곳, 바로 물 아래는 속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해서 쉽게 잉이라는 게 이끼 또는 녹이라고 생각하고, 묻은, 이거는 묻은 거, 장글란이라는 거는 장비를 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유랑민의 경우는 농사에 쓰는 장비니까 쟁기가 되겠죠. 이끼 묻은 쟁기. 그 다음에 그 몽고의 침입으로 그냥 산속에 숨어버린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하면, 몽고의 침입에 우리나라가, 고려가 결국은 패배했기 때문에 날이 묻은 병기, 병기라는 건 창과 칼 같은 거예요. 창이나 칼,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끼 묻은 은장도는 뭐냐? 이건 가장 단순하게 이별, 인과 이별에서 슬픈 그런 화자 중에서도 이제 여성 화자로 설정을 해보면은, 이 장비라는 것, 여성들이 가진 장비는 바로 은장도, 여성들의 은장도.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은장도의 진짜 원래 어떤 사용처는 우리가 약간 조그만한 칼 같은 걸로 뭐 종이 자를 때 쓰기도 하고, 특히 저기 그 바느질 같은 거 할 때에는 실을 자르거나 옷에 약간씩 이렇게 잘라낼 부분이 있거나 할 때 칼을 쓸 수 있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이제 그냥 실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들고 다니던 거였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전에는 이제 은장도 하면은 보통 여성들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들고 다녔던,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나쁜 일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럴 바에는 내 몸을 지키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자결하는 용도로 이렇게 썼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은장도 하면은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여성 화자의 물건입니다. 여성 화자의 물건. 그래서 이 청산이라는 곳이 그러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화자의 슬픔은 이별로 인한 슬픔, 잉 묻은 장글란이라고 하는 건 이끼 묻은 은장도라고 하는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은장도가 필요가 없어져서 이끼가 묻은 거야. 은장도가 필요 없어진 이유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인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별했기 때문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용이 이해가 될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강조한 거는 익묻은 장글란이라든지 뭐 가던새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화자의 처지를 보기의 형태로 좀 여러 종류를 제시한 뒤에 그에 대해서 뭐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화자의 처지별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세트화해서 잘 외우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로는 자, 이리저리 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고독의 시간인 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라 더디던 돌코는 어디라고 던지던 돌이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던진 거냐 라는 건데, 화자가 지금 이 돌이라는 것에 맞아서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돌은 화자의 슬픔의 원인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남은 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났다. 앞에 1년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에 해당하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지금 6년인데 보통은 1에서 4년과 6년과 5년을 바꾼, 그 둘의 배치만 바꾼 6, 5, 7, 8년이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보통 모의고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따로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금성출판사 교과서 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그다지 그렇게 막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고, 언급 정도만 했고, 무엇보다 이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시험지들이. 그래서 물론 모의고사나 뭐 올해 여러분들 풀게 될 시험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아, 그렇구나, 이거는 언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나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자, 사슴이 장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해금, 악기예요. 이것을 켜는 것을 듣는다. 사슴이 악기를 연주한대요.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왜냐면 이런 불가능한 일,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의 비애와 슬픔이 해소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슬픔이 깊고 슬픔이 해소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도 출제 많이 된 부분, 바로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라고 했는데, 강수라는 게 강술, 독한 술을 말하고, 이 술을 마시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마셔요. 왜 마실까? 어른들은 현실의 문제를 잠시라도 잊기 위해 마십니다. 그래서 이 강수를 빚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잊고 싶은 것이고, 그 술이라는 건 문제를 잠시 잊게 해주는 소재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극복 의지나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송인으로 내려가 보면, 송인은 사실 좀 짧은 시죠. 송인은 비겐 언덕에 풀빛은 푸른데 남포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까, 해마다 이별 눈물이 더해지는 것을. 여기서 풀빛이 푸르른 거는 아름답겠죠. 하지만 슬픈 노래를 부르는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비에 젖은 풀빛의 이미지, 화자의 눈물, 이것이 상통하지 않죠. 상통한다라기보다는 뭐랄까,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었다, 또는 뭐 대비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 이렇게 자연과 화자의 처지를 이렇게 좀 대조를 하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로 볼 문제는요. 네, 다시 최답 인출 유형의 1번 문제를 보면은 답이 되는 건 뭐 천손, 강림, 화소나 난생, 화소 이런 것들은 다 맞는 말이고, 답은 4번. 왜 4번이냐? 구체적인 증거물로 사실성을 부각한다 에서 두 개가 틀려요. 사실성이 부각된다는 일단 당연히 틀린 거 알 거고, 구체적 증거물은 설화 중에서도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라고 하는 갈래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마을 우물에 관계된 전설, 용의 탑에 대한 전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증거물이 있고 그 지역 범위에서 지역적인 어떤 단위 안에서 이야기가 전승되는 게 바로 전설의 갈래 형식이에요.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몇 번을 보냐면은 청산별곡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15번 가와 나의 밑줄 친 가에서 마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바른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봤었던 그 선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건데, 답은 일단 4번이야. 비에 젖은 풀빛의 이미지가 화자의 눈물과 통하여 마음을 심화시킨다? 아니죠. 그죠? 화자의 마음과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번에 1번에서 3번만, 그 중에서도 우리 2번, 아니죠. 3번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이 어째서 틀렸냐. 자, 지금 이 3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슴이 진때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가 무라일체와 합일사상이다 라고 했어요. 엉뚱한 소리인 거 알 수 있죠. 엉뚱한 소리고, 그럼 원래는 뭐라고 해야 올바른 해설인지를 생각해 보면, 사슴이 해금을 켜는 기적적 상황이 일어나, 해금을 켜는 것과 같은 기적적 상황이 일어나 자신의 슬픔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설명이. 그죠?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절의 의미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수능형 문제 중에 1번 문제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수능형 문제는 이렇게 외부 작품을 인용했을 경우 수능형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청산과 가장 의미가 유사한 거. 자, 여러분, 사실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 보면 1번에서 4번 시는 이미 다 많이 봤어요. 누가 썼는지도 다 알고. 근데 5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답이라는 건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가자라는 표현을 통해 알았어요. 청산의 가자. 청산이 그러면 정확히 무슨 뜻이지? 나비랑 가고 싶으면 꽃밭인가? 범나비랑 가고 싶으면 뭐 풀밭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고 싶은 곳이라는 건 동경의 대상, 이상적 공간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청산에 살얼이 났다는 것도, 청산에 살고 싶다는 것도, 청산이 뭐 풍경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슬픔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모르는 시가 나와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술어를 잘 확인하시고 꾸며주는 말을 잘 보시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까지 학습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